자, 이번 시간은 전처리와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으로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실 텐데요. 그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혼자서 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독립적인 파일로 나눠서 이제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파일 간 데이터 공유나 그 다음에 제한 방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재활용해서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 프로그램은 컴파일 환경을 바꾸거나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서 작성할 때 서로 간의 이식성과 호환성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컴파일 하기 전에 컴파일 환경에 맞게 그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바로 전처리입니다. 이 전처리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벌써 그 코드를 작성하실 때 쓰신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코드를 메인 함수 안에서 작성을 할 때 scanf나 printf 문장을 쓰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 scanf와 printf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가 아니라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즉,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는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기 전에 지금 어딘가에서 그것들이 미리 먼저 해석이 되어지고 문장 속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그 내용들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위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샵 표시에 include라고 하는 지시자를 쓰신 겁니다. 따라서 샵 include는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지시자가 있는 위치에 붙여 놓고요. 사용법은 보통 꺽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큰 따옴표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꺽쇠로 묶는 방법은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연결하는 데 쓰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꺽쇠 표시가 아니라 큰 더블 따옴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include 문장을 쓰시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 지시자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자는 여기에 있는 inclu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fine이 있고 defined가 있습니다. 먼저 include라는 문장은 파일을 포함할 때 사용하는 전처리 지시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샵의 define이 바로 뭐냐면 매크로명을 만들어서 쓰는 이제 방식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코드를 잠깐 보시면 구조체로 해서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를 type definition 타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 멤버, 즉 필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티저형의 num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캐릭터 타입의 20바이트짜리 변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체를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조체의 내용을 헤더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구조체를 메인 함수 바로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한 파일에서 작업을 했는데, 구조체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즉 구조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student.header 파일로 하나 만드시고요. 이 만든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그 내용을 불러다 쓰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샵 include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었죠. student.header 파일 위에 똑같이 include라는 지시자를 썼는데, 이 지시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꺽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에 있는 헤더 파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즉 읽어와서 쓰시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include 문장으로 해놓고 나서 양쪽에 큰 더블 따옴표를 사용을 하신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다 쓸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1번에서 해당되어졌던 내용들을, 파일 내용들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지금 3번에 즉 구조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메인.c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메인이 안 보이죠. 그 struct라는 그 구조체에 대한 타입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include student.header 파일이 있고 그 헤더 파일에 가서 봤더니 타입 데피니션 구조체를 만들고 student라고 하는 구조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구조체에 보게 되면 구조체에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그래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num이라고 하는 곳에는 315가,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곳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가 초기화돼서 이제 선언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print f 문장에서 학번이라고 하는 텍스트 찍고, 그 다음에 이 %d가 바로 뭐냐면 지금 구조체의 변수가 a죠. a 안에 있는 멤버, 즉 num이라고 하는 애를 찍는 것이 바로 학번이고,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것이 이름인데 이 이름은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문자열로 찍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printf 맨 뒤에 a.name이라고 되어 있죠. 즉 a라고 하는 것은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봤더니 num이라는 것이 있고 na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변수 a에 멤버에 접근할 때는 .dot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a.num 그리고 a.name, 즉 a.num이 315를 가리키는 거고 a.name이 바로 홍길동이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름, 학번 이렇게 나오는데 즉 학번이 먼저 나오고 315,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홍길동, 이와 같이 형식으로 출력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내용은 바로 이거죠. 아랫부분입니다. include라는 지시자를 써서 스탠다드, 그러니까 input.out.header 파일, 즉 꺽쇠 형식으로 되어 있는 1번 스타일은 C 언어에서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헤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입니다. include student.header 파일,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include 지시자를 이용을 해서 헤더 파일을 불러드릴 때 꺽쇠로 되어 있으면 C 언어 컴파일러에서 제공되어지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헤더 파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헤더 파일을 먼저 만드셔야 될 텐데요. 이 헤더 파일은 어디서 만드시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먼저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드시죠.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폴더가 몇 개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소스 파일,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 헤더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헤더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추가 새 항목 그리고 이름에다가 student.h 헤더 파일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 안에 헤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C 언어 파일하고 이렇게 C 뒤에 있는 확장자가 C로 되어 있는 것이 같은 경로에 있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코드상에서 보시게 되면 2번 라인에 include student.header 파일 얘가 있죠.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C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했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드시죠.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 오른편에 솔루션 탐색기가 보이고, 솔루션 탐색기에 보게 되면 자동으로 몇 가지 폴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스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이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헤더 파일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추가 새 항목, 이거는 C 소스 파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다가 지금 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2번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기 1번이라고 여기 써있죠. 1번에 쓰여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헤더 파일이에요. 그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똑같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폴더가 어디냐면 헤더 파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젝트 안에다가 그냥 추가해서 항목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명을 가지는, 즉 define을 가지는 전처리 지시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은 매크로를 정의해서 쓰는 전처리 지시자로 사용되어지고요. 매크로명은 다른 변수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례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고 치환될 부분은 매크로와 그 하나 이상의 빈칸을 좀 띄워주기도 하고요. 즉 지금 여러분들 코드상으로 보신다라면 두 번째 라인이네요. include는 바로 밑에입니다. define 이라고 해놓고 나서 매크로명 pi라고 하는 파이죠. 예,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 칸을 하나 줬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주고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디파인이 되냐면 3.141595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를 매크로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define 또 밑에 있겠네요. limit이라고 해놓고요. limit은 대문자로 썼죠. 그리고 한 칸 이제 스페이스바를 줬습니다. 한 칸 띄고 100.0 그래서 상수를 매크로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수나 실수 타입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define msg라고 해놓고 나서 한 칸 띄고요. 이렇게 문자열로 passed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맨 아래 define error 이런 식으로 해서 print 이런 식으로 해서 printf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출력문을 매크로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매크로명은 다른 변수명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례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치환될 부분은 매크로명과 하나 이상의 빈칸을 둬서 여러분들이 처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매크로명은 자주 사용하는 복잡한 숫자나 문자열 등을 의미 있는 단어로 쉽게 표현한 겁니다. 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매크로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치환되는지 다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디버깅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값들이 계속 어딘가에서 사용될 테니까 사용되는 그 어떤 그 문장마다 전부 다 디버깅들을 한 번씩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 즉 오류를 찾아내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의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매크로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인 함수 안에서요 더블 타입으로 해서 라디어스하고 그 다음에 에리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면적을 가지는 변수를 실수형 더블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rintf 문장에서 반지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UI 화면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자세하게 써놨죠. 제한을. 입력되는 값은 100 이하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scanf 문장을 만났습니다. scanf에서 입력받는 내용이 실수형이에요. 그래서 LF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라디어스, 즉 반지름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되었던 값은 라디어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라고 하는 더블형의 이제 실수형 변수는 pi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라디어스, 즉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게 되면 이제 면적이 예상되는 거죠. 원의 면적이. 그러니까 이때 p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도 안 했죠. 근데 위에서 봤더니 pi는 define으로 해서 매크로명으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 pi가 뭐냐면 pi 3.14159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고 가신 거죠. 따라서 지금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요 대입 연산자의 pi가 3.14159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서 데이터 값이 여기다 대입이 되어지고, 만약에 입력되어지는 라디어스가 리밋이라고 하는 것보다 크면, 즉 리밋은 매크로로 해놨네요. 매크로가 100.0입니다. 즉 100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고요. 그게 바로 define 에러 print라고 하는 여기 매크로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rintf 문장에서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이 띄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define을 사용한 매크로 함수 쪽입니다. 매크로 함수는 인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값을 갖도록 이제 작업을 처리하는데, 이제 원래 매크로 함수는 비록 함수는 아니지만요, 인수를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함수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는 매크로명에다가 가로를 열고요,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인수를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즉 매크로 함수 여기 define 해놓고요. sum a, b라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a 플러스 b 두 개의 그 a, b를 더하는 매크로 함수예요. 얘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define은 바로 multiply 즉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라는 인수를 받아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두 개를 곱하는 매크로 함수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변수 a, b를 사용을 하게 되면 sum이라고 하는 a, b 함수 안에다가 a 더하기 b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a, b가 아니라 x, y로 사용하게 되면 sum의 x, y는 x 플러스 y로 이제 치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메인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인티저 a라는 변수 안에다가요. a에다가는 10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켰고 b에는 20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티저 x에다가는 30을 대입을 시켰고 y는 40을 대입을 시켰죠. 그 다음에 변수를 정수형 타입으로 해서 res라고 하는 변수를 썼습니다. res라고 하는 변수를 썼네요. 자, 프린트f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a 플러스 b 해놓고 나서 요거는 문자열이니까 그냥 찍히는 거고요. 그 안에 %d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d가 정수형이죠. 이 정수형을 찍는 게 바로 뭐냐면 위에 매크로로 함수로 정의해놨던 sum a, b라고 하는 거죠. 즉 a하고 플러스 b를 한 결과값이 여기 안에 찍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a가 10이었고요. b가 20이었으니까 이제 a 더하기 b 하게 되면은 30이라는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printf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printf 문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x 플러스 y잖아요. 그래서 sum에 x하고 y가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x에다가는 30, y에다가는 40이 들어갔으니까 이 두 개의 합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 함수는 70이라는 값이 찍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레스를 보시게 되니까 30 나누기 multiply라고 하는 mul이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가 있죠. 거기에는 a 곱하기 b가 들어가 있는데 a, b 곱한 것이 2하고 5입니다. 그러니까 2하고 5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라고 하는 값 안에는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져서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레스는 30 mul 매크로 함수에 2하고 2,5가 들어가니까 결국 전처리후가 되어지게 되면 레스라는 곳에는 30 나누기 2 곱하기 5 해서 그 안에 이제 2 곱하기 5니까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스 안에 찍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이라는 값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치환되는 분 전체를 괄호로 묶는다라고 해서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인수와 수식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항상 넣어서 치환을 시켜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크로 함수는 함수처럼 쓰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된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기능들을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기도 힘들고요. 수정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매크로 함수는 호출된 함수로 이동할 때 필요한 준비 작업이 없게 되므로 함수 호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그러므로 크기가 작은 함수를 자주 호출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매크로 함수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계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지요.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이미 정의된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일단 먼저 어떤 정의가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매크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define pi 3.14159라고 해놨죠. 그러면 pi는 무조건 프로그램 내에서는 3.14159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매크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즉, 이 C 언어 라이브러리 안에서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근데 약간 버전이나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일에 관한 거요. 전체 디렉토리 경로를 포함한 파일명을 할 때는 지금 요 같은 파일에 해당되어지는 매크로를 쓰시면 되고요. 요거 밑에 있는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언더바 두 개에 공백 없이 파일 그리고 언더바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펑션이고요. 펑션은 매크로명이 사용된 함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ne은 매크로명이 사용된 행 번호를 가져올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date는 컴파일을 시작한 날짜, 그 다음 time은 컴파일을 시작한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제의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출력문을 printf 문장을 볼까요? printf 문장에 보게 되면 컴파일한 시간과 날짜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오늘 시간과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사용했던 매크로가 date와 time. 그 다음에 파일명은 여러분들이 저장한, 즉 C 소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바로 이제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파일이라는 매크로. 그 다음에 printf 문장에서 사용되었던 함수는 우리가 메인 함수를 썼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죠. 그 function이라는 함수에 보게 되면 파일명, function name, 그 다음에 line, 요것도 이제 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크로를 썼을 때 해당되어지는 행위, 여기 두 번째 line이라고 하는 여기 define line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죠. 그 내용들이 바로 펑션에서 미리 먼저 정의된 매크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컴파일은 소스 코드의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컴파일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때 if else 문장,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제어 문장 중 조건문에 if else 문장이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실까요? 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 컴파일 문장입니다. 사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 문장하고 같은 거죠. 즉 if문의 조건식이 ver 이라고 하는 것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참이라는 거죠. 6 이상이면 printf 문장으로 해서 문장이 이제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if란 얘기는 이제 if, 지금 ver 이라고 하는 매크로명 ver이 참이 되어져서 printf 문장 끝나면 if 조건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또 if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조건문이 또 하나 들어갔죠. 요 내용이. 그렇게 되면 매크로명 안에 있는 bit,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bit가 16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x 값을 32767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놨죠. 이 문장에서 컴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define이 되어 있는 bit가 16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max 값을 이 문장으로 해서 컴파일해서 찍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max 값을 21, 47, 48, 3647 이걸로 해서 문장을 컴파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and if에서 지금 했던 if의 definition 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끝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if else 문장에 우리가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if else 그리고 나서 다시 if 이렇게 쓰셨죠. 근데 여기서 쓰는 것이 바로 if def, 그러니까 definition 이렇게 쓰시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define한 이 매크로명이 ver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bit16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에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 6 이상이면 printf 문장으로 해서 그냥 찍으면 되고 if 문장 끝나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df라고 하는 여기가 bit16으로 해서 그 매크로명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맥스 값을 32767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맥스 값은 214, 748, 3647 요 문장으로 해서 컴파일 해서 and if 문장을 끝나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if 문장의 조건식이 참이면 if와 and if 사이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다 컴파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 배우셨던 if else 문장하고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의미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프라그마 지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라그마 지시자는 컴파일러의 컴파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때 사용되어지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보고, 이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팩은 구조체에서 우리 여러분들 구조체의 그 멤버, 구조체에 선언되어 있던 멤버의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패딩 바이트를 넣으셨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 팩은 구조체에서의 패딩 바이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코드상에서 2번에 보시게 되면 주성문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 지시자는 컴파일러의 컴파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3번 라인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프라그마, 예, 팩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푸시하고 1 이렇게 놨습니다. 즉 바이트 얼라인먼트를 1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프라그마 팩은 구조체의 바이트를 얼라인먼트 단위 크기로 결정을 해서 단위의 크기를 1바이트로 설정하고 구조체 멤버가 메모리의 모든 위치에 할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즉 결국은 이겁니다. 3번 이행, 지금 프라그마 팩이라고 하는 요 구조체를 정의하게 되면 패딩 바이트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의 크기는 그냥 멤버의 크기만 더한 그 자체의 메모리의 크기로만 할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구조체를 타입 데피니션 형식으로 해서 구조체를 선언하고 그 이름을 샘플1이라고 놨죠. 그 안에 멤버는 캐릭터 타입의 ch 변수와 인티저라고 하는 인 변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요거 하게 되면은 보통 몇 바이트가 들어가나요? 인티저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에 캐릭터니까 1바이트니까 총 5바이트인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프라그마라는 것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큰 메모리의 그 사이즈, 즉 4바이트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다가 똑같이 4바이트를 할당하죠. 그러니까 총 8바이트, 즉 3바이트가 패딩 바이트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패딩 바이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번 라인에 요거 숙제입니다. 9번 라인에요. 그러면 여기 얼라인먼트 적용을 하기 전에, 즉 1번처럼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즉 1번과 같이 바뀌기 전에 바이트 얼라인먼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코드를 9번 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에서는 구조체 형식으로 해서 타입 데피니션 선언했습니다. 샘플2라는 걸로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h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인티저 변수의 in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즉 지금 보시게 되면 메인 함수 안에서 구조체 샘플1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샘플2에 구조체의 메모리의 사이즈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는 똑같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5바이트짜리로 들어갔는데요.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샘플 1의 바이트 5바이트, 샘플 2의 구조체의 바이트는 5바이트지. 그러니까 9번 라인을 바꿔서 샘플 2의 구조체의 크기가 원래 패딩 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4바이트, 즉 3바이트가 패딩 바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 지시자를 쓰지 않게 되면 원래의 구조체에다가는 패딩 바이트까지 들어가서 총 8바이트가 찍혀야 되는데 지금 5바이트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9번 라인 안에는 샘플 2의 구조체에 패딩 바이트 3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총 8바이트가 적용이 되도록 코드를 바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clude라는 지시자는 지정 파일을 소스 코드에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꺽쇠가 있었고 큰 따옴표가 있었습니다. 꺽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정된 폴더에서 그 폴더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헤더 파일을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C 컴파일러에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큰 따옴표로 묶어져 있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그 만든 헤더 파일을 링크를 시킬 때 사용했던 게 더블 다운표였습니다. 두 번째, define은 매크로 상수와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매크로 pi 파일을 3.14159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함수 sum a b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if else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if 뭐 defin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건부 컴파일을 하기 위한 조건부 컴파일러죠. 이거는 if else 문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define에 샵이 하나 있고 샵이 두 개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전처리 지시자와 함께 사용하는 전처리 연산자에 사용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된 요 네 가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처리 지시자 썼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꺽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꺽쇠를 보시게 되면 include 디렉토리 안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즉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찾아서 그 내용을 복사를 시켜서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clude에 이렇게 큰 따옴표, 더블 따옴표로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그 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 소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안에서 그 헤더 파일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이제 복사하는 거죠.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복사하시는 거죠. 자, define은 정의하는 전처리 지시자인데, define 파이라고 하는 것을, 즉 보통 이제 define에서 사용되어지는 매크로 변수는 일반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치환될 값을 넣어주죠. 그래서 pi는 상수가 3.1415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define 해가지고 함수로 정의하는 거죠. 함수명 써주고 그 안에다가 인수를 전달하게 되면 그 인수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가 여러분들에게 연산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and if else 문장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VER이라고 하는 애가 버전이 6 이상이면 맥스 값은 1로 찍고 그 다음에 AND 조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컴파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if define에 대한 내용들은 디버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거 printf 문장으로 해서 찍고 그냥 출력해서 이제 끝나게 돼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처리 지시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복잡한 프로그래밍 안에서 이 내용들을 쓰게 되면 디버깅 할 때 해당되어지는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번거롭다라고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해주는 이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코딩도 간단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처리와 분할 컴파일 중에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회사에 가서 보시게 되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큰 프로젝트는 혼자 하지 않고요. 여러 스태프들이 같이 팀원들끼리 이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컴파일을 하고 디버깅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유지 보수하거나 코드로 재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따라서 분할 컴파일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컴파일 및 에러 수정을 한 다음에 그 개발자들 간의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해서 코드를 재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main.c라고 하는 그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는 serve.c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즉 main.c 안에는 main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serve.c 안에는 input data라고 하는 함수와
average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하나로 뭉치면 큰데 이 두 개를 나눈 거죠. 나눠서 먼저 main.c를 컴파일 했습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컴파일에 대한 실행 결과 객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su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실행 객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의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객체에 만들어졌던 이 객체 파일을 서로 링크를 걸어서 하나로 실행 파일을 시키시면 하나의 exe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C 언어는 분할 컴파일을 통해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를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할 수 있고요. 그 컴파일된 개체 파일을 링크를 해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컴파일을 이용을 해서 두 수를 입력을 받고요. 두 수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습니다. 받고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펑션을 세 개로 나눌게요. 하나는 메인 함수 단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입력받는 기능의 함수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C 소스 파일을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main.c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또 하나는 sub.c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실 겁니다. 자, 이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자, 오른쪽 편에 보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죠.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운 항목, 추가 항목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C 소스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안에 두 개를 더 이렇게 main.c도 만들고 sub.c를 그 안에다가 이제 두 개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컴파일을 하더라도 소스 파일은 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서 관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main.c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라인은 전처리죠.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이건 컴파일에서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요. 그 3번 라인에는 더블 타입으로 average라고 하는 것 안에 average는 함수 하나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input 데이터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는 그냥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값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라인으로 메인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라인에요. 자, A하고 B를 정수형 타입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average라고 하는 avg라고 하는 더블형의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자, 9번 라인에요. input data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놨는데 지금 메인 함수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sub.c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보통은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즉 include라고 하는 전처리 지시자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만든 어떤 하나의 파일, 즉 아까 student.header 파일을 만들어서 링크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별도의 프로그램 두 개를 따로 만들고 컴파일도 따로 하고 그 컴파일에 의해서 나타났던 객체 파일을 서로 링크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방법은 앞에서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서브.c 안에다가는요 똑같이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다 인클루드를 시켜주는 거죠. 인클루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3번 라인 안에다가 inpu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는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 pa,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p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rint f 문장에 UI 먼저 화면이죠. 두 정수 입력이라는 화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scanf가 떴습니다. scanf 안에다가 pa하고 pb. 근데 여기에다 보시게 되면 보통 변수를 우리가 먼저 선언하고요. scanf로 받아들일 때는 그 변수가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이 되어지니까 scanf 안에서의
그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는 변수에다가는 주소값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3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인티저 타입의 PA와 PB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가 바로 뭐를 갖고 있나요? 주소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접, 참조, 주소를 가리키는 &이 타입을 쓰지는 않는 거죠. 그냥 바로 포인터 변수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A에다가 PA에다가 값을 넣고 PB에다가 이제 값을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메인 함수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10번 라인에 봤더니 avg는 average 함수가 있네요. 다시 average 함수는 sub.c라고 하는 이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더블 타입에 average 함수가 있고 여기는 a하고 b가 있습니다. 즉 a 값과 b 값, 즉 10번 여기 메인 함수 안에 있는 b에 보시게 되면 9번 라인 안에 있는 A 주소, B 주소에 해당되어지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 안에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갔던 값이 있는 거죠. 그 값을 average에다가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 10번 라인 안에서 토탈, 먼저 토탈을 구해야지 평균을 구하니까요. TOT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 변수 선언하고 11번 라인에 W형의 AVG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3번 라인 안에 토탈 값은 지금 에버레이지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같이 넘겨온 인수 A하고 B가 있었으니까 A, B 두 개를 더해서 토탈값에다 넣고요. 14번 라인 안에는 에버레이지 AVG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입연산자 토탈에다가 2.0. 왜? AVG는 더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TOT는 인티저 타입이니까 이거 형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리턴 값을 어디로? 메인 C 함수로 보내게 되죠. main.c 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1번 라인 안에 A 값, B 값, 에버레이지 값이 같이 전달이 돼서 이제 입력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 먼저 main.c를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 sub.c를 컴파일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 컴파일하는 과정을 뒷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메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main.c를 컴파일을 할게요. 자,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코드를 작성을 다 하셨어요. 다 작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컴파일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빌드라는 곳에 가서 솔루션 빌드를 하시죠. 이때는 솔루션 빌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빌드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컴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컴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개체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main.obj라고 하는 개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main.c나 sub.c나 이 각각의 파일은 독립적으로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언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처리, 즉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은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쓰여지는 것이 printf나 scanf 같은 것들은 같이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main.c나 또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주는 sub.c나 이 내용들은 두 개 다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는 main.c를 컴파일 하셨고요. 이번에는 sub.c, 즉 input 데이터 함수하고 그 다음에 평균 내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요 파일, 요를 컴파일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드 작성하신 다음에 빌드 메뉴에 가셔서 아랫부분에 있는 컴파일을 선택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main.c 그 다음에 sub.c가 각각의 파일을 독립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즉 include 같은 경우는 다 처리 지시자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main.c, sub.c 이 두 개가 같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 들어가 있는 main.c와 input 함수하고요. input 데이터 함수 하나하고 그 다음에 average 계산하는 함수인 sub.c 두 개의 파일을 컴파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체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main.obj하고 sub.obj 개체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서로 링크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이 화면에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안에 두 개가 내와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자 프로젝트라는 여기 메뉴상에 프로젝트가 있고요. 거기에 기존 항목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1번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로를 찾아가는데 어디로 찾아가시냐면 프로젝트를 저장했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저장했던 위치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 안에 작업했던 내용들 중에요. main.obj 그 다음에 여기 sub.obj 요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지금 페이지는 main.c입니다. 자 거기 안에서 sub.obj 2번을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3번처럼 sub.obj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다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다 컴파일 되어지고요. 오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디버그 메뉴에 가셔서 디버그 없이 실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오른쪽 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행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되고 두 정수 입력하라고 하는 입력란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두 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여기서 책에서 지금 여기서는 12하고 22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빵 치시게 되면은 평균값이 나오죠. 즉 총점에다가 2.0을 나눠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주성문 다 다시고요. 분할 컴파일을 할 수 있는 요 두 개의 파일을 만드셔서 프로그램명은 이겁니다. 두 정수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두 개의 파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는 메인 함수 하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일 안에는 입력 들어가는 펑션과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main.c 안에서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input.data가 들어가는 함수를 그 sub.c에서 불러다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풋이 들어간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average를 할 수 있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 만들어 놨으니까 메인 함수에서 다시 average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sub.c에다가 만들어 놨던 average를 계산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을 해서 그 안에서 average를 계산한 다음에 return 값을 메인 함수 값으로 받은 다음에 화면상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았던 값을 총점을 내고 평균을 내서 화면에다 출력하는 내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파일로 하셨죠. 지금은 그걸 두 개의 파일로 처리합니다. 하나는 메인 함수에 있는 파일 main.c 그 다음에 또 하나 sub.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인풋 데이터와 평균을 내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이 두 개의 파일을 컴파일을 하신 다음에 main.c 안에서 이 sub.c에서 만들었던 개체 파일을 링크를 걸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숙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과제를 또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분할 컴파일러에 의해서 두 정수의 값을 입력을 받고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작성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이 과제는 지금 보여주는 이 페이지의 과제는 중간고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첨부해서 조금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으니까 중간고사 대신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겁니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입력된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과제로 한번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해서 아마도 기억은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첫 번째 설계하는 방법이죠. 일단 키보드로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키보드로 5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오름차순은 어떻게 되나요? 내림차순은 가장 큰 값에서 낮은 값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 오름차순은 가장 작은 값에서 큰 수값으로 해서 정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5개의 값이 들어오니까 그 들어왔던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차례대로 비교해 가면서 기준 요소의 값을 비교하고, 크면은 작으면, 그러니까 비교하는 값보다 크면 두 값을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주되 작은 값이 왼쪽으로 오고 큰 값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3번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선택정렬 알고리즘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배열도 배우셨고요, 반복문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값을 비교해서 처리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작업하는 보다는 여러 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듈은 독립적으로 컴파일과 디버깅이 가능한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하게 되면 개체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개체 파일을 서로 링크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분할 컴파일된 개체 파일은 링크가 돼서 하나의 프로그램, 즉 하나의 파일로 사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ain.c, serve.c 이 두 개를 컴파일 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서 하나의 파일로 사용했던 적이, 앞에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파일 간의 전역 변수를 공유할 때는 exter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공유를 제한할 때는 static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헤더 파일의 중복 문제는 조건부 컴파일러 지시자료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아까 했던 if 문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nd if 문장 같은 경우, 이런 걸로 해서 조건부 컴파일러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